유창혁 2메가 액션. 기풍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풍을 그 자신에게 능력 발휘에 가장 큰 시너지를 제공하는 독자적인 스타일쯤으로 이해한다면 기풍 또한 데이터로는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저는 그것들을 수익기라는 내용물을 담는 용기도구가 아닙니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음과 양의 조화라는 말처럼 바둑도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의 조화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읽을 수 없는 것의 존재 가치가 읽을 수 있는 것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둑의 신미안을 국면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정의하면 그럴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는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승부의 끈을 팽팽하게 끌어당기며 수익기의 넓이와 깊이를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후각, 방향 설정의 판단력, 정산을 벗어난 착점의 인지력, 아무에게도 통사정하지 않고 주랭랑 친 여자가 숨어있는 곳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호 쓰개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위가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걷는다. 떨어지는 빗방울마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마이너스 베르톨트 브레이트 아침 저녁으로 살피기 위하여 일부 번역 흰고독. 누이 좋고 매부 좋고로 정형화된 수의 몽똥 그림을 정석이라고 치자면 정석 이후의 착수에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하는 것은 프로도 매한가지인 모양입니다. 아마추어가 몰라서 갈피를 못 잡는다면 프로는 너무 많이 알아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바둑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미궁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석 이후에 혹은 정석 이후에 다시 혹은 정석 이후에 포석이라고 하기에는 늙고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수에 봉착하였을 때 프로의 착수 기준은 대략 3가지 같습니다. 급한 자리와 큰 자리와 대세점이 그것입니다. 급한 자리는 급소처럼 얻어맞으면 판 전체가 뒤틀리는 자리일 것입니다. 큰 자리는 말 그대로 다량의 현찰이 보장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대세점은 서로 품을 넓히는 곳이나 두텁게 꼬부리는 곳처럼 그 형태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바둑판 전체의 헤게모니를 좌우하는 명당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급한 자리는 흔히 절대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석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필연적인 코스라고 여겨지므로 논외로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자리와 대세점은 선택의 기로로서 괴로움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프로들도 그 판단의 정확성에 혼선을 빚는 것은 흔한 일인 모양입니다. 큰 자리에 대한 유혹은 대세점의 간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고 대세점에 대한 집착은 하우스 부족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크다면 대세점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크냐? 대세점의 위력이 눈앞의 현찰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냐? 하는 갈등이 그들을 카오스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은 바둑의 등뼈를 형성하면서 앞날의 기륭화복을 예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게 망가지면 10중 8구는 연탄불 꺼지는 코스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승부의 길은 멀고 끝내기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 승부이지만 결과를 떠나 과정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바둑의 질을 저울질하는 본보기로도 이 시점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안은 바둑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작용한다고 여겨지지만 이 시점에서 특히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반상에 돌이 몇 점 없는 허허벌판이거나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전투의 와중이거나 끝내기에 들어가 동전을 세는 파장 무렵에서는 미를 가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창혁은 이 시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처신하는 승부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느 쪽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야 공을 때릴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선구안이 대단히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세점을 차지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하우스로 대세점의 위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가 대세점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하우스를 포기하고
천하를 굽어보는 것이 승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이 시점에서 바둑을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방향 설정에 신미한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는 큰 자리와 대세점의 선택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동시 패션이라는 특유의 초식을 선보입니다. 동시 패션이란 고스톱에서 같은 패가 바닥에 2장 깔려있을 때 쳐서 먹고 넘겨서 먹고 동시에 쓸어오는 차원 높은 테크닉을 일컫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우연이거나 요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판판이 동시 패션으로 짭짤하게 챙겨가는 고스톱의 귀재가 따로 있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제 친구 말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하며 매입자가 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채무인수,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의 가치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세까지 아우르는 착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시 패션이 반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저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적의 수처럼 그 영향력이 전판에 걸쳐 은근하게 미치는 수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시 패션은 유창형류라고 불리며 흉내낼 수 없는 신미한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동시 패션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느슨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감이나 중압감이 다소 덜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신미한은 느슨한 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는 타이트하게 따라붙기보다는 한 칸이나 2칸쯤 뒤로 떨어져 주시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잡으려 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그가 대세를 잃거나 하우스 부족으로 시달렸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동시 패션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괴물 후지사와 슈코는 바둑이 50수로 끝나는 게임이라면 내가 최강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이 50수로 끝나는 게임이라면 유창혁이 최강이다라고 장담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둑의 기술을 논할 정도의 실력은 못 되지만 대국보를 보면서 누가 대세를 이끌었는가를 보는 눈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창혁이 50수 이전에 리드를 잡아 단 한 번도 리드를 놓치지 않고 승리한 대국보를 꽤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국을 일컬어 명국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도 불어가며 마시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라는 말은 말년병장의 안전지상주의를 풍자한 군대용 우스개입니다. 저녁을 목전에 두었으니 체할까 물도 후후 불어가며 마시고 행여 철모라도 깨질까 떨어지는 낙엽도 슬금슬금 피해 다닐 정도로 안전을 고집하겠다는 발상은 우스울 뿐만 아니라 여간 기발하지 않은 게 아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낯설게 하기에 베르톨트 브레이트를 공부하다가 그의 한 시에서 예의 발상과 흡사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걷는다 떨어지는 빗방울마저도 두려워하면서 빗방울에 맞아 살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어떻습니까? 판박이 아닙니까? 이 시의 앞부분은 한 여자가 한 사내에게 나에겐 당신이 필요하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포로로 잡힌 사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떨어지는 빗방울에 맞아 살해당할까 두려워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가 되는 셈입니다. 이 시의 내막은 좀 더 복잡하지만 사랑에 빠지고 나면 몸조심에 환장하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시침 뚝 떼도 시비 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심정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높아 보입니다. 땅은 넓어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대해집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년병장이 아니거나 사랑의 포로로 잡히지 않았더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일는지도 모릅니다. 존재라는 것은 늘 시한폭탄을 품속에 안고 사는 것처럼 위태로운 것이니까요. 승부사들이 반상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걷는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상처와 영광의 궤적이 서로 닮아 있다는 뜻도 되지만 바둑이나 인생이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리얼한 것 같습니다. 반상의 어느 구석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승부사들은 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안전지상주의자로 돌변합니다. 오죽하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유창혁의 걸음은 부드럽고 명료합니다. 마치 자기는 모든 함정을 다 깨고 있다는 듯이. 그게 아니라면 자기는 어떤 함정에 빠져도 능히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는 듯이. 그가 그토록 위험한 길을 그처럼 유장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미안이 그만큼 출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흐른다 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끝없는 도전 속에서 그의 신미안은 바둑의 신이 그에게 제공한 천혜의 자원이자 그를 영광의 길로 견인하는 나침반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혁의 애칭은 일지매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그의 다른 애칭도 그를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운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일지매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지매의 출처는 고우영의 동명의 장편 만화입니다. 일지매는 조선시대의 참판인 아버지와 노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는 강보에 쌓여 강물에 버려지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청나라로 입양됩니다. 그 후 귀국하여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의적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른 봄 매화나무 아래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일지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는 재물을 턴 자리에 매화가지 하나를 남겨놓고 사라짐으로써 그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그의 애칭은 두 가지 사실에서 착목하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지매의 미모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점이고 그는 기생으로 변장하여 미인계를 펼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지매가 검술, 창술, 표창술, 변장술, 권법, 축지법 등 모든 무술에 능한 한국판 닌자 이른바 자객이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타고 다시 타서 제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반타고 꺼질진된 아예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된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올소이다. 마이너스 이은상 사랑 전문. 그가 과연 일지매의 이미지와 흡사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계면적인 부분이지만 그의 얼굴이 승부사로서는 드물게 부드러운 동안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승부사가 꼭 우락부락하거나 날카롭거나 선이 굵은 얼굴이어야 한다는 법은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승부사 대부분이 준수한 얼굴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얼굴만 놓고 보면 정적인 느낌이 강해서 바둑문외한에게 그가 공격의 대명사로 통하는 천재기사라는 사실을 납득시키고자 한다면 꽤 애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자는 정중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지매를 여성 취향적인 인물로 설정했을 터이지만 그 이미지와 흡사하게 맞아떨어지는 승부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이한 것 같습니다. 그의 기풍과 일지매의 신출기모라는 무술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본령은 공격입니다. 그는 공격이라는 위험 부담이 큰 분야를 개척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파이터입니다. 그는 공격에 허점이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도저히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돌을 절묘한 수순으로 엮어 공격하는 재주가 비상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늘 공격을 생각하고 바둑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게 되었다. 급기야 스텝이 엉켜 바둑을 그르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그는 공격을 절대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애칭과는 달리 그가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 바둑의 계보로는 살인청부업자 가토 마사오가 있고 철려 예네위와 센돌 이세돌이 있습니다. 공격이라면 떠오르는 심상은 격렬함입니다. 살을 떼주고 뼈를 깎아 온다라는 말처럼 공격이라는 단어 속에는 온몸을 불살라 죽기 살기로 쇼부를 치겠다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이라는 단어 뒤에는 일변도라는 말이 붙어야만 제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가토 마사오는 노골적인 대마 사냥을 서슴지 않았고 예네위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상대 돌의 마지막 한 알까지 다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 몰아붙였고 이세돌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맞받아치며 싸울 만하니까 싸운다는 공격지상주의를 천명하고 파이팅 넘치는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쟤만 남을 때까지 다 타야지 반타고 꺼지려 하느니 차라리 생나무로 있는 게 낫다는 이은상의 사랑처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마땅하고 공격을 하다가 멈추려면 공격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강성기류가 공격이라는 단어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공격 바둑의 계보를 이어온 기사들은 비교적 공격이라는 단어가 닦아놓은 루트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창혁은 공격의 대명사로 불리며 실제로 공격을 통하여 항서를 받아내는 행보를 거듭하여 왔지만 그가 공격이라는 단어가 닦아놓은 루트를 충실하게 걸어왔느냐 하는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과 패라는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공격을 선호한다는 것도 단지 하나의 방법론일 뿐입니다. 바둑을 공격과 수비라는 상대적인 두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공격이 수비보다 우쭐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은 기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지 공격하는 입장이 우월하다거나 방어는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공격하고 나서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유창혁은 냉정한 자기 성찰을 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공격의 흐름을 탈 줄 아는 기재를 타고났지만 쾌도난마식의 공격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걸려들었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공격에 실패했을 경우 알거지가 되고 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노도가 밀어닥치듯 급박하고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아웃 복서가 링사이드를 돌며 잽과 스트레이트를 날리듯 서서히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공격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이트는 훅이나 어퍼컷처럼 한 방에 상대를 보내지는 못하지만 누적되어 자빠질 경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훅이나 어퍼컷은 걸리면 한 방에 골로 가게 만들지만 들어가다 상대에게 카운터블로라는 역습의 기회를 줄 우려도 있고 정확하게 꽂히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는 잽과 스트레이트로 부지런히 가격하여 다리에 힘을 빼앗고 시간이 흐르면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주저앉게 만드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